그래서 놀라운 역설법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바로 사자가 산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기운이, 죽은 자의 역사가, 망해버린 자의 역사가 산자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역설법을 제시를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황폐해지고 쓸쓸해지고 망해버리고 그런 신라가 지금 위용을 떨치고 있는 일제를 말하자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꺼비라는 소설에서 비유법을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그 두꺼비라는 소설을 써놓거든요. 그 두꺼비라는 소설의 의미를 잘 못 알아차릴까봐 수필로 몇 달 후에 또 같은 잡지에다가 두꺼비 설화의 의미를, 두꺼비 전서 설화에 담긴 의미라는 것을 또 수필로 썼습니다. 근데 그 두꺼비 설화라는 게 뭐냐?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두꺼비 얘기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지 사실은 못 듣고 자랐는데 김동희가 이러는 것이에요. 그 수필에서 야, 그 우리나라에 곳곳에 가면 두꺼비 설화가 되게 많다. 두꺼비 설화는 뭐냐? 바로 능구렁이에게 잡아먹힌 두꺼비. 능구렁이한테 두꺼비가 잡아먹히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아예 능구렁이 뱃속에서 소화가 다 돼가지고 그 능구렁이를 살찌게 해야 되잖아요. 살찌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능구렁이에게 잡아먹힌 두꺼비가 들어가서 죽지 않고 거기서 알을 무수히 까서 그 알 마다마다에서 알을 까고 나온 두꺼비 새끼들이 능구렁이의 뼈 마디마디마다에서 전부 뚫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자기는 이것은 복수의 사상이 담겨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능구렁이가 뭡니까? 바로 일제입니다. 잡아먹힌 자가 누구야? 바로 조선 민족인 거죠. 그리고 신라인 겁니다. 바로 망해버린 왕조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이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죽고도 죽지 않고 살아서 산자를 이긴다라고 하는 사상을 제시했어요, 이광수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광수가 해방 이후에 바로 어떤 한국 문학의 어떤 그 권력을 거머쥐었죠. 그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정신으로 일제 말기를 버텨냈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현진건의 무역탑이 일제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니 일제한테 아무 위협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현진건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손기정이 베를린 마라톤에 가서 그 금메달을 땄죠. 그랬더니 그 동아일보에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일장기가 말소돼서 실렸잖아요. 그 주역이 누구냐면 현진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 모질게 괴롭게 이제 지내다가 결국은 해방도 못 보고 죽었죠. 근데 그 현진건의 민족주의 사상이 일제한테 아무런 도움도, 아니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만약 위협이 안 된다면 왜 도대체 일제가 일장기 말소하고 이런 것들을 감옥에 보내고 이랬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광수의 원효대사인데, 이 원효대사는 1942년에 쓴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39년에 사랑을 쓰고 곧바로 대일협력, 친일 문필활동으로 접어든 게 이광수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그 신라의 발견 얘기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민족주의 사상을 설파하려고 한 것이다.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사실은 이광수가 대일협력적인 생각이 없지 않았고 또는 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그 대일협력을 해나가는 자기 자신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원효에 의탁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소설입니다. 원효의 설화 중에, 원효에 알려진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원효가 요속공주와 결혼해서 설총을 낳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원효의 파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광수의 자기 변절이죠. 자기의 변절인 거죠. 그래서 자기 고뇌를 얘기하려고 한 소설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먼 소설이다. 그러니까 그 신라의 발견의 논자는 사실은 논점을 잘못 잡았다. 이것은 민족주의를 겉으로 표방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고민, 자기의 변절 과정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그 고민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 생각을 해보면서 이광수 역사소설이 도대체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광수의 역사소설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다시 해보게 됐던 거죠. 그런 논쟁들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아까 무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온 바로 자기 탐구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바로 그 천암선하고 같이 얘기했던 그 한일합방을 앞두고 얘기했던 그런 과정, 앞으로 역사서 5부작을 쓰겠다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수 역사서를 쭉 보니까 여러분들 가지신 자료에 제가 목록을 내놨어요. 그쵸?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이광수가 일제시대 때 역사서를 전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역사서를 둘레, 여섯, 7편을 썼습니다. 7편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우리가 한 인간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것. 어떤 여기 안에 정치적 층위의 의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에 대한 의식도 있고 문화적인 인식도 있고 또는 생물학적인 어떤 의식도 있어요. 그것도 무의식으로 더 길게 우리 안에 들어있죠. 우리의 정신이라는 건 프로이트가 얘기했잖아요. 프로이트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의식과 무의식인데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물로서의 우리들의 모든 본능적인 것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 의식은 뭐냐? 의식은 우리가 눈 뜨고 생각할 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눈 뜨고 생각할 때 갖고 있는 것도 여러 것이 있습니다. 윤리의식도 있고 정치의식도 있고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적 의식이 우리 의식 중에 가장 깊고 긴 것이라면 정치의식은 그중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무슨 당이 어떻게 정치하는 것이 옳으냐, 누가 옳으냐, 어느 정당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의 의식은 굉장히 짧게 가는 것이고, 내가 한국인으로서 갖고 있는 문화적, 종교적 의식, 전통 의식, 이런 삶의 감각 같은 것은 훨씬 더 긴 것이죠. 민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식보다는 훨씬 더 긴 것이고, 따라서 더 근본적인 것일 수 있다. 또는 그런 문화의식이나 정치의식이 병존할 수 있다는 것, 한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광수의 역사소설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역사소설 5부작이라는 걸 쓰려고 했을 때 단군조부터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단군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이광수가 스스로 쓴 거에 단군조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쵸? 없어. 원래 뜻대로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조선사부터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조선사를 쓰지 못했어요. 고구려사도 썼느냐? 일제시대 때 못 썼어요. 그럼 그것을 언제 썼느냐? 이 사랑의 동명왕이라고 하는 이 얘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선원이 이런 거 나오는 드라마 했었죠.
저는 그 드라마 보지도 않아요. 요즘에 드라마 안 봐서. 근데 뭐 조금 틀다 보면 뭐 소선호가 어떻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소선호가 누굽니까? 동명왕의 첩이죠. 동명왕의 첩이에요. 졸본부여의 한 지방정부의 태수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그 태수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누굽니까? 온조와 비류, 비류와 온조였어요. 그런데 온조, 비류 낳고 이렇게 해서 태수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태수가 한사군에 남남군하고 싸우다가 죽어버렸어요. 싸우다 죽었는지 자살했는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고주몽 동명성왕이 바로 동부여로부터 금화왕 밑에서, 그쵸? 유아부인 밑에서 자라다가 대소의 시샘을 받아서 이제 졸본부여 쪽으로 도망을 옵니다. 도망온 지 동명성왕이 몇 년 만에 나라를 세웠느냐, 고구려를. 단 2년 만에 세웠습니다. 그때는 좋았어요. 뭐냐면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달려가서 저쪽에 가서 나라 세우면 됩니다. 그때 나라가 보통 어느 정도 크기냐면 약 200리, 사방 200리 정도 되면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부여 쪽에서 쭉 와서 거기서 핍박받으니까 우선 새 신하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멀리 도망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졸본부여가 그때 국력이 쇠퇴해서 한사군 중에 낭랑한테 자꾸 당하고 이러니까 그때 동명성왕이 고주몽이 졸본부여와 대결해서 승기를 잡고 그 와중에 태수가 죽고 그러면서 이 소선호가 동명왕의 애인이 되는 겁니다. 애인이라기보다 마치 첩처럼 되는 거죠. 동명왕은 정식 부인을 안 가지고 계속 살았었는데 제위 10몇 년 만에 누가 왔어요? 자기가 동부여에서 있을 때 어떤 여자하고 사랑을 했는데 거기서 아들을 하나 낳았던 거죠. 이 여자와 이 아들이 이 여자가 동부여에 있지 못하고 이 주몽의 아버지의 나라인 북부여에 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자기 이제 남편의 소식도 몰라. 아버지 소식도 모르고. 근데 이제 다시 무슨 일인가 있어서 동부여 쪽으로 와보니까 자기 남편이 저 졸본부여 쪽에 가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게 누굽니까? 바로 유리왕이잖아요. 유리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동명왕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고구려 시조 동명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언제 썼냐면 언제 발표하냐면 1950년 5월에 출판을 해요. 재밌죠? 1950년 5월에 출판하는데 그 50년 5월이 언제냐면 6.25 한 달 전이잖아. 이광수가 언제 죽냐면 6.25 터지고 1950년 10월에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명왕이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동명왕이 죽으면서 유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신하들한테 권력을 어떻게 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유시를 내립니다. 죽으면서 유시를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왜 이런 비범한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도 모르게 예견하잖아요. 5개월, 6개월 있으면 죽을 이광수가 말하자면 이 독자들한테 조선 민족이죠. 한국인들이죠. 한국인들에게 어떤 정부를 가져야 되고 어떤 지도자를 가져야 되고 지도자는 어때야 되고 하는 얘기를 다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때가 될 때까지도 사실은 역사소설을 놓지 못했던 거죠.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5부작을 원래 그대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실현하냐면 바로 고구려를 건국할 때 장면을 얘기하면서 고조선을 따라서 고조선의 법도를 따라서 즉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기가 그 고조선 얘기를 다 따로 쓰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자기 병세도 깊고 하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주몽 얘기를 하면서 단군 조선의 이야기까지도 같이 덧붙여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생애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원래 자기가 처음 쓰겠다고 했던 1부작과 2부작을 합쳐가지고 맨 끝에다 맨 인생의 마지막에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돌아와서는 그러면 첫 번째 고조선 얘기부터 써야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뭐부터 썼어요, 여러분? 와이태자부터 썼습니다. 와이태자부터 썼어. 신라 얘기부터 썼어. 그것은 역시 당시의 신라사에 대한 학계의 어떤 관심 이런 것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대한 번역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광수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일부는 번역을 해나가면서 번역 공부를 하면서 썼습니다. 이광수는 역사를 만만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역사를 결코 만만하게 역사서를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세조대왕 있죠. 세조대왕 있고 단종회사 있죠. 단종회사를 누구의 작품과 비교할 수 있냐면 이 단종회사나 세조대왕을 이광수의 단종회사 세조대왕은 김동인의 대수양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김동인의 대수양은 말이죠. 역사적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이 이루어지고 전부 말하자면 수양대군이 도대체 김종서를 죽이러 갔을 때 어떤 차림으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죽였는지 이런 거 그냥 대충 슬렁슬렁 썼습니다. 그런데 이광수는 어떻게 썼냐면 전부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기록들 또 남요원의 무슨 역사적인 기록들 이런 것들을 전부 참조해서 정밀하게 고증하듯이 그려놨습니다. 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은 말이죠. 이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순신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이충모공 행록이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충모공 행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자기가 다 했고 그리고 또 이충모공의 사적지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공부를 하면서 이순신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이순신 쓰기 전에 단재 신채호가 쓴 수군 제1영웅 이순신이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짧은 딱죽은 소설이고 이광수가 쓴 이순신이 있고서야 그 이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순신 이야기가 사실은 다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광수 그 토대를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역사소설들을 보면 참 이광수의 어떤 인생 역정이 보입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단종회사하고 세조대왕 이순신은 조선사 얘기잖아. 그쵸? 도대체 단종회사하고 세조대왕 여기에 왜 그렇게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을까? 이건 말이죠. 이 사람 인생과 밀접히 관련이 있어요. 이광수가 이팔 독립선을 하고 상해로 도망가서 거기서 독립협회에서 독립운동 한다고 하다가 자기가 가만 보니까 괴로워. 자기 작가인데 독자도 없잖아 거기에는. 그러니까 슬며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일제하고 타협을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이미 1920년대 초에. 근데 이 사람이 금강산에를 갔어요. 여행 삼아서. 동아일보 편집국장하고 잘 말하자면 체제에 안착을 했어. 조선사회에. 안착을 해서 다 이제 금강산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몰래 숨어 있었냐면 놀랍게도 자기의 팔촌 형제가 숨어 있었어. 삼종제라고 해서 팔촌 형제. 문어 이학수라는 사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 뭐냐? 이 사람 만주 가서 독립운동한다고 했었는데 국내에 잠입하다가 일본에 쫓겨가지고 금강산에 숨어 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보고 이광수가 놀랐죠. 왜냐면 자기는 타협적인 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 팔촌 형제는 승려가 돼서까지도 계속 일제에 대한 저항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운어 이학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해방된 후에 전부 불경을 부격한 사람입니다. 서정준이, 김달진이 이런 사람들 다 내리고 불경을 부격한 굉장한 고승인데 바로 이 운어 이학수가 나중에 금강산 유점사 이쪽에 있다가 어디로 가서 머물게 됐냐면 바로 광릉이 있는 그 절이 뭐죠? 예? 아니죠. 제가 잠깐만요. 예? 아니죠. 네? 봉선사 맞습니다. 네. 봉선사가 광릉에 있어요. 봉선사가 세조의 능친
지키는 절입니다. 광능이 세조의 능입니다. 사능이 단종의 능입니다. 그게 전부 봉선사 근처에 있어요. 근데 문어 이학수가 어디 가서 있었냐면 바로 이 봉선사에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광수가 봉선사에 자주 다녔고, 이광수가 일제 말기에 그 친일 분자로 몰려오고 특히 해방 후에 그랬을 때 그것을 거두어준 사람이 바로 자기 팔촌 형제 문어 이학수입니다. 문어 이학수는 평생을 변절하지 않고 계속 민족의식을 견지하면서도 불경을 구격하고 그러면서 고승으로서 계속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광수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타협과 변절 이런 갈등 속에서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바로 어디에 들어있냐면 단정에서 세조대왕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광수의 민족의식이 가장 강했던 때는 언제냐? 여러분이 이 역사소설 속에서 보면 이광수의 민족의식이 가장 강한 때는 언제냐? 이순신을 썼을 때죠. 이순신을 썼던, 왜냐하면 일제시대 한복판에서 이순신이 일제를 물리치는, 왜군을 물리치는 얘기를 소설에 연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광수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가장 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이 역사소설로 보면 바로 이순신을 썼을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작품들 말고 새 작품이 바로 뭡니까? 신라 이야기입니다. 이광수는 신라 이야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어떤 역사 연구의 기운들을 통해서 바로 마이태자를 썼고, 그 다음에 이차전 대사를 썼고, 그 다음에 원효 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태자를 보면 굉장히 작품이 첫 번째 작품이라서 굉장히 미숙합니다. 보면 이 마이태자가 이광수 문학작품 중에 가장 많이 그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비판받는 소설이에요. 마이태자는 신라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경순왕이죠. 경순왕의 아들이죠. 그렇죠? 경순왕 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모든 왕의 능은 경주 근처에 있습니다. 경주에 있거나 경주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경순왕 능은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 연천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조에 넘겼죠. 그리고 개경에 가서 고려조의 중신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고려조의 신하가 돼서 떠받듦을 당하면서, 떠받듦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개경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죽었는데 그 경주까지 내려오질 못합니다. 개경에가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경순왕이 사실은 누구의 부마였느냐? 경순왕이 누구 부마였죠? 왕건의 부마가 됩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자기보다 나이가 아주 어린 왕건의 부마가 돼요. 왕건의 딸한테 장가를 듭니다. 그게 낙랑공주입니다. 그 낙랑공주가 그 이광수 소설에 따르면 이 김부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누굴 좋아했냐면 마이태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마이태자는 왜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냐면, 마이태자라고 해놓고 소설을 시작했는데 소설의 3분의 2가 갈 때까지 마이태자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이태자는 한 2장면 정도 등장하고 나머지 전부 누구 얘기냐면 궁예 이야기가 나와요. 궁예가 신라의 왕자였잖아요. 버림받은 왕자죠. 그래서 그 궁예가 버림받고 절에서 키워져서 누구랑 또 같이 큰다고 얘기가 나오냐면 견훤하고 같이 큰다고 나옵니다. 견훤은 서쪽으로 가서 후백제를 세우고, 그리고 궁예는 태봉으로 가서 저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태봉을 세우고 후고구려를 세우고, 그리고 그 후고구려의 그 중심이 누구냐면 왕건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궁예한테 충성을 바치던 그 중심, 그 아들이 왕건인데, 그 왕건이 말하자면 궁예를 거꾸러뜨리고 왕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라를 삼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삼켜야 되느냐? 다 끝날 때가 됐죠. 그렇죠? 요 얘기만 조금만 하고요. 그
삼켜야 되겠는데 그냥 무력으로 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사위로 삼아서 고려를 이제 고려주에 신라를 바치게끔 이렇게 하고 마이케자는 이제 떠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마이케자 그 다음에 2차전에 사는 뭐 불교의 순교자잖아요. 그리고 원효대사 요 세 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광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라사가 우리 조선사에서 다시 보기 어려운 문화의 어떤 융성기였다 라고 하는 것을 원효대사나 마이테자나 특히 이제 원효대사 같은 데서 잘 드러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이 신라의 경주에 원효대사를 보면 서역에서 들어온 물건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 온갖 화려한 어떤 붓글씨들, 중국에서 들어온 붓글씨, 신기류,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로 치장된 화려한 문화적 장면으로 그 신라가 제시되고, 그리고 원효는 중국에 가보지도 않고서 중국의 어떤 그 불교학자나 승려들이 이 원효에게 말하자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신이 올 때 불교적인 질문을 보냅니다. 그럼 사신이 돌아갈 때 원효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이런 어떤 굉장히 석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민족사의 어떤 용성기로서 신라사를 제시하려고 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라의 말기를 원래 아까 그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를 쓰겠다고 그랬다고 생각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왜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를 쓰려고 했느냐? 그것은 신라 말기가 굉장히 주체성이 상실된 시기였다. 후백제에 붙거나 아니면 당나라에 붙거나 아니면 고려에 붙거나 어느 쪽에 붙어서야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존립하려고 했지 스스로의 힘으로써 존립하려는 그런 의식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그 신라사를 조명합니다. 하나의 민족사의 교훈으로서 제시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최치원을 제시를 합니다. 최치원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 가서 갔다 와서 원래 처음에는 아주 무엇이든지 당나라식으로 하려는 사대주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신라 조정에서 이렇게 지내고 또 뭔가 생각을 깊이 하면서는 이제는 모든 그 어떤 당나라풍을 버리고 우리 조선의 독자적인 종교와 전통과 문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신라를 구하고자 고민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케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라적인 어떤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지키려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 것이죠. 정리를 간단히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역사소설들이 저는 이광수의 일제시대 내내 그 역사소설들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일제는 결국은 우리 언어까지도 다 버리도록 하고 전부 통째로 일본인이 되라고 동조 동근 한 핏줄이다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광수는 거기서 계속 망실되거나 잊혀질 수 있는 역사를 계속 불러냅니다. 저는 이것이 아까 신라의 발견 얘기한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참 묘하게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제시대가 되고 나서야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야 이제 서구의 민족국가나 민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여기서 민족을 만들어내고 민족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민족사를 얘기하는 소설을 쓰고 이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민족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민족이 없었고 일제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민족을 구성하려고 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광수 역사소설은 그런 게 아니라 민족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라조부터 형성돼서 전개되어 온 민족사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민족사적인 위기에 대응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저는 어떤 중의적인 면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인 태도로서의 이광수는 어떤 일제에 협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일제시대 내내 이렇게 실천해준 역사소의 모습들 이것은 그가 어떤 정치적 태도를 보였던가와
조금은 그 별무반하게 어떤 민족사의 어떤 기억, 또 민족의 존립, 또 위기의 어떤 그 위기 시대의 어떤 버팀 이런 것들로서 기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늦게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